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 차명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물건인 돈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공간, 직장, 일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터는 어떤 곳인가요? 일단 돈 버는 아, 돈을 버는 곳, 일을 하는 곳. 제 생각에 그래도 아무리 일을 해도 그래서 돈을 안 주면은 우리가 아마 직장이라고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겠죠. 내가 돈을 버는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만 줬으면 좋겠는 곳, 돈만 준다면 조금만 가면 더 좋은 곳.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되게 유명한 인터넷 검색 포탈 사이트에서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료들이랑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내 영혼이랑 정신은 집에다 놓고 왔다, 이 이야기를 맨날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는 영혼 없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영혼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대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걸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직장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일까? 여기 리처드 세넷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의 일과 일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곳에 서로 다른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오늘은 이 사람을 한번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화 중에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흑백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공장에서 나사 돌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는 일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도 손이 알아서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앞에 기회가 없는데도. 근데 아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노동,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일반적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제 정말 그 단순한 일만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영혼 없는 노동일 텐데, 근데 세넷은 1970년대 보스턴 지역에 있는 어떤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을 해요. 여기도 신발 공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단순 노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 일터에 어떤 삶의 숨결이라고 할 만한 것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과 공장의 상관들이 있겠죠. 그 윗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두 종류의 상관이 있는데, 한 사람은 되게 젠틀해요. 너무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공장의 모든 일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세세하게 다 살피고 이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맨날 욕해요. 욕하고 고함치고, 그리고 일을 되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만 지시를 하지 세세한 부분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이렇게 맡겨놓는 사람이에요. 공장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했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후자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욕하는 그 사람이 그 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구나,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노동자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세세한 부분을 노동자한테 맡겨놨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우리의 능력을 좀 알아주는구나, 우리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할 때도 잘 느끼는 건데, 세세하게 막 살피면서 하나하나 참견하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이 정도는 그냥 우리한테 좀 알아서 하게 하지, 이런 게 점점 저로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상관한테 어떤 굴욕감 같은 걸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욕을 하거나 이런 순간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잘 모르면서 명령만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영역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다 자기가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굴욕감을 느끼는 거지, 그거에 비하면 욕하거나 이런 건 좀 부차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령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치고 박는다고 해도
세넷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노동자들이 그 양반 진짜 성질 더럽고 불같고 이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 나쁜 양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서로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 알고 우리를 존중해준다. 그럼 나도 저 사람이 우리한테 명령을 내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을 이 세넷은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이 양쪽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노동자들하고 상관이 서로를 향해서 불평 섞인 존경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세넷이 신발 공장의 어떤 조립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새로 들어온 노동자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술을 진창 마시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계속 일하면서 물건 떨어뜨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그 사람을 어떤 감독관한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작업 속도를 갑자기 늦추더래요. 그 사람이 티가 안 나게, 물건을 좀 떨어뜨려서 티가 안 나게 라인 전체의 속도를 늦추면서 그 사람이 술 마셨다는 사실을 숨겨주려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넷이 그때는 되게 젊은 세넷이었는데 이 사람이 노동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술 마신 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한 선택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도 뭐 깨닫는 게 있고 바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숨겨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동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숨겨주고. 근데 이 술 마시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사태를 못 믿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왜 자꾸 날 챙겨주려고 그러지? 뭔가 꿍꿍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술을 마셨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숨겨줄 거라는 걸 아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도 자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한테 털어놓게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동료들과 합세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넷은 이 아슬아슬한 어떤 동료의 실수를 숨겨주는 과정을 신뢰의 도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질문인데 누군가가 내가 믿음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되게 당연하게 예스라고 한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넷은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학자들이 공장 노동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판에 박은 듯한 단순 노동이 사람들의 감수성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단순한 노동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 단순한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틈을 만들고 그 틈들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일할 때 뭘 하죠? 잡담을 해요. 일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잡담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농활에 갔을 때나 아니면 누구 일을 거들 때나 할 때 항상 잡담을 하거든요. 근데 잡담을 해야지 오히려 능률이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세넷도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딴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어보니까 그 수다가 일에 대한 자극이 되어서 오히려 일이 더 잘 돌아가더라. 이런 수다라는 이 잡담이라는 틈이 그 현장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때때로 현장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째 빵집에 오븐이 과열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이 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평소에는 물론 작업자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 절차가 있고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지만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원래 명령을 내리던 사람도 자기가 평소에는 명령을 내리던 그 오븐 기술자의 명령에 따라가지고 불을 끄려고 행동을 해야 되고 평소에는 빵 포장하던 사람도 양동이에다가 물 채워가지고 띄워가지고 불을 꺼야 되고 그런 식으로 까다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하나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공식적인 절차 안에 약점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거기 존재하는 어떤 비공식적인 그런 비공식적인 협력의 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서로 이제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여기는 우리는 어쨌든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일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박자를 맞춰줄 만한 능력을 각자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평소에 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비상사태를 통해서 그것들을 서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과 내가 그런 관계로 묶여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작업장의 어떤 협력이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 자체가 강고해진다는 거예요. 세넷은 이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첫째, 상관과 노동자들 사이에 불평 섞인 존경심은 서로를 향한 존중 속에서 권위를 만들어낸다. 둘째, 동료의 실수를 숨겨주는 그런 거짓말 속에서는 어떤 도약 끝에 신뢰가 만들어진다. 또 셋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틈 속에서 비공식적인 협력을 발견한다. 즉, 사실 이 과정들은 다 비공식적인 거거든요. 어떤 회사가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상관을 욕을 하고 그리고 부하들은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회사가 동료가 술 마셨을 때는 그걸 몰래 숨겨주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 간의 신뢰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모두 다 자연스럽게 공식적인 절차는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권위와 신뢰와 비공식적 협력 이 세 가지 이것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세넷은 비공식적 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공식적 연대가 원래는 영혼이 없어야 되는 영혼 없는 일터였던 그 노동의 현장 그것을 진정한 사회로 결속시킨다라고 하는 게 세넷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40년이 지납니다. 1970년대 보스턴에 등장해서 이제 2010년대 미국의 금융의 심장이죠.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로 세넷에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딱 보여요. 70년대 공장에 있었던 그 비공식적 연대가 이제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 세넷은 그 원인을 시간에서 찾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는 유동성의 시대인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되게 장기적인 이유보다는 되게 단타로 주식과 금융상품을 통해서 되게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보다는 더 유연한 조직을 추구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한 일터에 평생 동안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륜을 쌓아가는 그러면서 비공식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직원들을 원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은 우리들 자신도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은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카멜레온처럼 되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들이 금방 없어져 버리면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될 거란 걸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가 이걸 증명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에만 몰두하면서 벽을 쌓고 진행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회사도 이걸 알아요. 회사도 이걸 알고 이렇게 협력이 없어지면은 회사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엄청나게 팀워크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일 자체도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식으로 회사를 돌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 팀을 짠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실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거의 빨리빨리 대처하려면은 한 팀을 오래 유지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어떤 짧은 인스턴트 팀워크 기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별과제를 해보시면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그 조별과제를 하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협업하고 협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 까놓고 보면은 팀원들은 서로를 보고 있지 않아요. 누굴 보고 있느냐?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조별과제면 교수를 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였으면은 이 팀워크를 평가해주는 임원들, 경영진들을 사실 경영진들한테 자기를 어필하느라 되게 바쁜 거죠. 내가 이렇게나 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팀원들한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신경을 안 쓰니까 관계 자체가 매우 연약하고 상황이 잘못됐을 때 힘이 견고해지기는커녕 아주 빨리 부서지고 그리고 서로한테 책임을 막 떠밀어요.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회사는 또 그 주제에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이러면서 더 적은 자원으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런 팀들은 되게 쉽게 공중분해가 됩니다. 즉, 설령 아무리 회사가 협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조건과 구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비공식 연대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터를 맞닥뜨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1970년대 보스턴의 신발 공장으로 대표되는 평생 직장의 시대에는 우리가 상호 존중을 통해서 얻는 권위와 그리고 도약을 통해서 얻는 신뢰 그리고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비공식적 협력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연대가 일터 자체를 또 하나의 삶의 현장으로 진정한 사회로 결속시켰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회적 구조와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적 구조와 조건들에서 우리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자기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공식 연대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일터의 영혼을 불어넣는 게 비공식적 연대하고 협력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게 그 비공식적 협력이 일터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비공식적 협력이 존재하지 않은 일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일터를 우리는 여전히 일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마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내 진정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의 바깥에 있는 시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당연하게도 사실은 일을 하는 시간도 당연히 내 삶의 일부예요. 직장도 내 삶의 현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터가 내가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떤 이데올로기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아니야 난 도망가면 돼 여긴 정말 도망가기 위해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내 몸이 못 버텨요. 이런 비공식 연대가 존재하지 않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현장이라면 내 몸이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피 터지는 노력을 해서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정말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 비공식적 연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곳은 정말로 나의 일터, 삶의 현장으로서의 일터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